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은혜 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간호조무사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과목은요. 기초간호 개요의 기본간호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X선을 이용한 검사 중에 대장질환 확진에 유용한 것으로 직장이나 S상 모양 결장의 육종, 경련, 아니면 뭐 종양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자, 검사 후에 자 포인트 단어 흰색 변을 보기도 하는 이건 무엇이냐? 정답은 바륨 관장 되겠습니다. 이 바륨을 혹시 검사를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약간 흰색 끈적끈적한 페인트 같은 느낌입니다. 먹기도 고약하고 관장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불편해요. 어떻게 불편함을 느끼게 되느냐? 변비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바륨 얘기 나오면은요, 여러분 간호에 변비 예방을 위해서 힘써야겠구나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셔야 되고요. 바륨은 여기는 관장이지만 먹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먹든지 아니면 관장을 하든지 둘 다 변비 예방에 힘써 주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다음에 22번. 왼쪽으로 누운 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전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하다. 또 식도와 위, 십이지장 질환에 의심되는 경우 시행하는 검사는 무엇인가? 정답은 위내시경 검사. 자, 위내시경 검사도 해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다 왼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위가 흘러가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워서 검사를 시행하시게 되고요. 하시게 될 때는 입으로 카메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치 당연히 제거해 주셔야 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수면 내시경을 안 하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분들은요. 호흡은 가능하지만 말하지 않도록 우리 미리 얘기 한번 해 주셔야 되고요. 또 검사 전에 금식 지켜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빈 침상을 만들 때 머리 쪽 침뇨 밑에 후립으로 넉넉히 넣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은 주름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팽팽하게 만들기 위해서 넉넉하게 안에다가 잘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침상의 종류를 여러 가지를 배우셨는데요. 이제 포인트 단어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빈 침상의 포인트는 뭐냐? 주인이 없는 새로 기다리는 침상입니다. 그래서 새로 입원한 환자를 위한 침상은 우리가 빈 침상이라고 하고요. 또 개방 침상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자, 개방 침상은 주인이 있어요. 자, 지금 환자가 사용 중이지만 환자가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뭐 검사를 갔을 수도 있고요. 뭐 운동을 나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리에 없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개방 침상이라고 하고요. 크레들 침상은 바로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화상, 그렇습니다. 화상 환자들한테 많이 사용하는 것이 크레들 침상 됩니다. 또 다른 침상을 보시면 자, 사용 중 침상이고요. 자, 이것도 주인이 있긴 있는데 주인이 계속 그 자리에 누워 계시는 침상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로 정리하는 침상을 우리가 사용 중 침상이라고 하고요. 골절 환자는 반듯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침상이 포인트 단어입니다. 또 6번째 수술 후 환자 침상은요. 고무포를 까셔야 돼요. 왜냐? 혹시라도 수술 끝나고 아직 미처 돌아오지 못한 괄약근이 풀려서 소변도 좀 보실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고무포 깔아주시는 것이 수술 후 환자 침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점도 좀 한번 알아보실게요. 자, 우리가 침상을 만들 때 침구는 솔기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환자 피부에 자극되지 않게 아래로 가도록 해주시고요. 위 톱니불은 솔기가 위로 가야지 피부에 자극이 없겠습니다. 또 고무포는 우리가 대주시는 부분 어깨에서부터 무릎까지만 고무포를 대주실 거고요. 또 백엔이 터진 곳은 병실 문 딱 열었을 때 안 보이게 저 반대편으로 향하도록 해주실 겁니다. 또 빈 침상 준비할 때 고무포가 필요한 환자들은요. 이런 분들이 쭉 있을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무엇이 좀 졸졸졸 나오시겠구나 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간호하실 때 고무포를 통해서 좀 미리 방수를 깔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다 깔아주셔야 돼요. 이런 분들. 자, 다음에 24번 보실게요. 자, 손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붕대, 스펀지 등을 마른 것으로 손에 넣어서 손가락의 굴곡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침상보조기구는 무엇일까? 정답은
손두루마리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지금 이분이 누워 계신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할지라도 나중에 일어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간호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신체 선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도 약간 계란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이제 이 정도로 구부려줄 수 있도록 손 두루마리를 이용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 외에 나머지 자 대전자 두루마리라고 해가지고요. 자, 허벅지와 무릎 사이까지 쫙 대줍니다. 그래서 골반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걸 우리가 대전자 두루마리라고 하고요. 자, 발지지대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누워만 있으면 원래 발은 이렇게 꺾어 있어야 되는데 뚝 떨어지는 풋 드롭이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발에다가 지지대를 해주는 것을 발지지대라고 하고요. 자, 또 여러 가지 이런 보조 기구들이 우리가 간호할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25번 빈 침상을 만들 때 침상 물품 사용 순서는 어떻게 될까? 정답은 이렇습니다. 자, 일단 밑 호디블, 그리고 그 위에 고무포, 그리고 반 호디블, 그리고 윗 호디블, 그리고 담요, 그리고 침대포, 마지막으로 베개와 베갯닛. 자, 요렇게 침상 물품 사용 순서가 될 거고요. 자, 아까도 계속 강조했던 것, 고무포의 위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깨에서부터 무릎까지 깔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26번 움직일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침대에서 시행하고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피로를 풀어주고 피부를 청결히하여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 개인위생 돕기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그렇습니다. 침상 목욕, 움직일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깔끔한 위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상 목욕이고요. 자, 침상 목욕은 순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일단 얼굴을 씻어주시고 목, 양팔, 가슴, 복부, 다리 등 마지막 회음부 순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주의사항도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물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너무 추우시면 이분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온도는 24도,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 닫아주시고 목욕은 오래 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또 커튼 스크린 쳐서 또 이분들의 프라이버시 이런 것도 좀 보호해 주실 거고요. 또 얼굴과 목을 닦으실 때는 자, 눈, 그리고 이마, 뺨, 코, 목, 귀의 앞뒤로 꼼꼼하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또 눈을 사용하실 눈을 닦아주실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시고 따갑기 때문에 비누 같은 것들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목욕 수건을 팔 밑에 깔고 정맥교환을 돕기 위해서 원래 우리가 샤워할 때는 쫙 씻어내리잖아요. 그런데 얘는 반대로 전박에서 상박으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씻으래요. 자, 이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정맥 귀환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피가 밑으로 쭉 내려가 있으면 이분들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멋들어지게 위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래서부터 위로 쓱쓱 쓸어 올려주면서 피를 다시 위로 올려주는 작업을 목욕할 때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목욕수건 깔고 대야놓고 자, 손은 대야물에 담그고 씻을 수 있으면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환자가 할 수 있으면 회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씻을 수 있도록 스펀지 같은 거 쥐어줍니다. 왜냐하면 회원부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도 그렇고 여성분들 경우도 그렇고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으면 우리가 도와주되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스펀지 쥐어줄 겁니다. 자, 다음에 목 뒤에서 엉덩이까지 잘 씻어 주실 거고요. 욕창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건조시켜 주신 다음에 환히 입혀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발톱, 손톱 정리해 주시는 것까지 침상 목욕이 싹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27번. 자, 남녀 생식기 간호 중에 여성 회음부 간호를 하려 합니다. 자, 청결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여성분들 회음부 간호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정답은 그렇습니다. 요도와 질, 그리고 항문입니다. 자, 여성분들은 항상 앞에서 뒤로 닦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도 먼저 닦고, 그런 다음에 질, 그리고 항문 순으로 닦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지 깔끔하게 관리를 유지하실 수가 있고, 이때 자세는 배횡와위, 여성분들 자세는 배횡와위로 취해주시는 것이 닦는 데 도움이 되죠. 자, 닦을 때도 또 방향이 있어요. 자, 대음순에서 소음순으로 닦아주시고, 또 앞에서 뒤에 느낌인 치골에서 항문 쪽으로 닦아주시고, 겹친 부분은 착착착 안에까지 깔끔하게
닦아주시도록 합니다. 자, 28번 무의식 환자나 편마비 환자, 산소요법 받고 있거나 안면마비, 그리고 탈수, 장기간 금식 환자 등에게 시행하는 것으로 구강을 청결히 하여 악취를 제거해 상쾌함을 느끼게 하는 간호는 무엇이냐? 정답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굉장히 텁텁하잖아요. 그때 이제 깔끔하게 양치질을 착 하고 나면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이분들도 똑같이 무의식이라 할지라도 깔끔하게 구강간호 해주시는 거 중요하죠. 자, 구강간호 순서 그리고 중요한 것들 좀 보실게요. 자, 측위로 해주시고 턱은 아래로 하고 곡반대 줍니다. 똑바로 앙하유로 해주시게 되면 기도로 또 물이 꿀떡꿀떡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세 변경은 하고 해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에 어떤 것을 묻혀서 닦아주실 거냐? 과산화수소수. 그래서 틀린 답으로 뭐 알코올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먹어도 좀 무방한 생리식염수나 과산화수소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씻어주시죠. 자, 다음에 면봉에 글리세린을 묻혀서 잇몸과 입술에 발라주는 겁니다. 계속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은 이 안에가 다 건조되고 쩍쩍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글리세린 그리고 입술도 다 트기 때문에 글리세린 발라주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29번 의치 보관 시에 의치 세정제나 물에 완전히 담가서 보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정답은 이것 때문입니다. 의치가 대부분 아주 고강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그러지는 이런 비닐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변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에 완전히 담가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도 특징을 좀 보실게요. 자, 의치 관리를 하실 때는 우리가 뺐다 꼈다 하는 의치 있잖아요. 그래서 엄지와 검지로 앞부분을 위아래로 흔들어야 됩니다. 양옆으로 흔들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빨까지 흔들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약간씩 움직여서 빼주시고 우리가 의치 세척하기 전에 세면대 안에다가 폭신폭신 수건을 좀 깔아줘서 어이쿠 하고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도록 도와줄 겁니다. 또 우리가 전혀 사용하면 안 되는 것들 뜨거운 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우그러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형 이런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또 구강이 너무 건조해서 흐름 끈적끈적해지거든요. 그럼 의치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입을 싹 물기 있게 헹궈 주시는 것도 너무 좋죠. 자, 30번 보겠습니다. 자, 위관을 통해 위내로 음식물을 넣어주는 위관 영양을 할 때 처방된 음식의 온도는 어느 것이 좋은가? 이분들은 너무 뜨거워도 아니면 또 너무 차가워도 좋지 않습니다. 이 정도가 좋죠. 체온보다 약간 높거나 실온 정도, 이 정도로 해주셔야 밥 먹는 것처럼 위에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 자, 위관 영양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연화곤란이 있거나 무의식이거나 정신질환이 있거나 미수가, 특히 정신질환 분들은 일반적인 그런 뭐 우울증, 조울증 이런 분들이 아니라 거식증 환자 같은 이런 분들은 필요할 수 있죠. 위관 영양이. 자, 순서를 좀 한번 볼게요. 자, 밥 먹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도 똑같이 앉혀주셔야 됩니다. 똑바로 누워있으면 누워서 밥 먹기 너무 힘들잖아요. 이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5도 반자위 이상은 취해 주셔야 위관 영양이 쉽게 되실 거고요. 밥 주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흡인해 봅니다. 흡인. 우리도 배가 더부룩해요.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긴 먹지만 아침을 많이 먹거나 점심을 많이 먹으면 저녁에 그렇게 배가 안 고플 때가 있어요. 아직 소화가 덜 돼서. 이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표현이 안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뽑아보는 거죠. 흡인을 해봤더니 내용물이 100ml가 넘게 나왔습니다. 자, 이때는 주시면 안 돼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시 넣어주시고 이런 내용은 이제 간호사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또 체온보다 약간 높거나 실온 정도의 유동식, 만약에 이런 문제가 없다면 천천히 주입을 해주십시오. 자, 다음에 영양백은 어떻게 우리가 힘으로 그냥 빵 주면 안 됩니다. 항상 뭐에 의해 들어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중력. 그리고 중력은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영양백은 앞에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걸어두면 아주 자연스럽게 중력에 의해서 윗속으로 꿀떡꿀떡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에 영양액 주입 완료 후에도 우리가 물 줘요. 여러분들 식당 가시면 우리 식사시키기 전에 물부터 먼저 서빙을 착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밥 먹기 전에 물 한 입 조금
조금 먹죠. 이분들도 그래요. 그리고 나서 밥 먹고 나서도 물 한 입 조금 먹어서 쫙 내려서 씻어 헹궈 주시는 거 이분들도 똑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 들어갔다 싶으면 또 바로 앙화 위로 눕히는 게 아니라 잠깐 앉혀 놓도록 해요. 그래서 일단 반자위로 30분 이상은 좀 앉아 있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 포지션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주의사항도 좀 보시면은요. 혹시 들어가고 있는 중에 얼굴이 시퍼래진다던가 갑자기 막 토를 한다던가 이런 일이 생기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줄이거나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냥 멈춰요. 중단하게 됩니다. 중단. 자, 31번. 자, 심한 변비 외과 수술 전 진단을 위한 발효맥 주입 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연동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 배변 유도 관장을 무엇이라 하는가? 배변 유도 관장. 청정관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이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이제 빼주는 이런 일반적인 관장을 우리가 청정관장, 배변관장이라고 하고요. 관장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것 중에 정리도 또 한번 쫙 해보면 자, 윤활관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기름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또 세 번째, 가스가 너무 많이 차요. 우리가 가스 다 차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배가 아주 날카롭게 아픕니다. 특히 영아나 유아 애들도 가스가 많이 차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특히 밤에 아주 그냥 자지러지게 울어요. 너무 아프니까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의사 선생님이 장을 보여주는데 장이 빵빵합니다. 가스가 잔뜩 차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빼주기 위한 거 바람풍자를 써서 구풍관장이라고 하고요. 자, 정체관장은 뭐냐? 약물을 오랫동안 자, 안으로 이제 밑으로 집어넣어서 오랫동안 쓱쓱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건 정체관장. 그리고 장을 씻어내기 위해서 하는 건 결장, 세척. 마지막으로 지혈. 피가 지금 막 그쪽으로 나고 있어가지고요. 지혈을 목적으로 해주는 것은 수렴관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32번. 와상 노인에게 욕창이 발생했을 때 상처 부위가 소변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거나 장기간 자연 배뇨를 못하는 경우 요정체와 실금이 조절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주시는 것이 좋은가? 자, 욕창이 발생했을 때는요. 이렇게 해주시는 것밖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정답은 유치도뇨를 다시 꽂아야 됩니다. 원래 유치도뇨를 꽂는 거는 사실 간호나 아니면 의료 쪽에서도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당장 지금 욕창, 살이 썩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유치도뇨를 해주시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자, 유치도뇨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유치도뇨 목적을 하실 거고요. 지금 욕창, 문제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 외 나머지 경우에도 우리가 유치도뇨 껴 넣을 수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유치도뇨를 병원에서는 어떤 이유로 많이 끼냐면 4번의 이유로 많이 낍니다. 수술하기 전에 미리 유치도뇨를 꽂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술할 때 방광 팽창을 막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배뇨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배를 여는 수술이라던가 제왕절개 같은 것들도 유치도뇨 하고 들어가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유치도뇨 순서도 한번 볼게요. 자, 중요한 포인트만 좀 잡아보시면은요. 이때는 우리가 멸균법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자, 이때 멸균법은 깔끔한 내과가 아니라 완벽한 외과적 멸균법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 방광 안에다가 집어넣는 카테터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깔끔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포인트만 좀 볼게요. 자, 우리가 방광 부위까지 우리가 카테터를 쭉 집어 넣은 다음에 풍선을 부풀려 주셔야 돼요. 왜냐, 얘는 계속 꽂아 있을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꽂기만 해놓으면 움직이다 보면 쓱 하고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게 벌루닝이라고 불리는 풍선 부풀리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풀린 다음에 좀 당겨 보아서 이제 지금 걸리나 안 걸리나 안 빠지는지 확인 또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도뇨관은 우리가 테이프 같은 걸 이용해서 허벅지 같은 데 부착을 딱 해놔요. 그래서 도뇨관이 우리가 서 있을 때 밑으로 쭉 빠지게 되면 방광이 많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퇴부에 이제 테이프 같은 걸 이용해서 고정시켜 두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자, 폴리도뇨관을 소변 주머니와 연결할 건데, 자, 이때 소변 주머니는 우리가
침대 옆에 그리고 낮은 위치에 꼭 두셔야 됩니다. 똑같은 위치라던가 아니면 높은 위치에 두시면 일단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위치에 둬도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낮은 위치에 두어서 방광에서 생성된 소변이 쭈루룩 흘러내려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죠. 자, 33번 보겠습니다. 자, 호흡에 가장 도움이 되는 체위로 호흡곤란, 자궁의 오로와 질 분비물 배출을 촉진하기 위한 체위는 무엇인가? 정답은 이렇습니다. 반좌위, 파울러시 체위.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실 때 이제 많이 이제 혼란을 오는 자세가 뭐냐면 요거예요. 자궁의 오로와 질 분비물 배출. 대부분 이런 얘기 이제 모성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모성에서는 대부분 어떤 얘기 하냐면 요 얘기합니다. 골반고위. 그래서 모성하면 머릿속에 그냥 골반고위가 딱 차 있어요. 아주 도장 찍듯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요, 어떤 자세가 좋냐면 반자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자세와 반자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렇게 앉아있는 거 우리가 반자위라고 하죠. 자, 자궁에서 이런 것들을 배출해 줘야 돼요. 바깥으로 빼줘야 될 때. 자, 이 자세의 자궁은 이런 느낌입니다. 자궁경부가 있고 질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오로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밑으로 다 차 있죠. 자, 이 자세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자세를 하게 되면 자궁 밑에 자궁경부가 있고요. 자, 지금 어때요? 오로와 분비물이 밑으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궁의 오로와 질 분비물 배출은 요 자세, 반자위, 파울러시 체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체위도 한번 보실게요. 자, 체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앙화위, 똑바로 누워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 모든 체위의 기초가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체위의 또 포인트 단어만 쪽쪽쪽 뽑아보시면 남자 인공도뇽 할 때 앙화위 해주실 거고요. 자, 파울러시 체위, 반자위 포인트 단어 호흡. 일단 숨쉬기 편한 자세는 다 앉히셔야 됩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요. 가슴 수술을 했어요. 이런 분들은 다 앉혀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자, 심스 체위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얘는 똑바로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서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애매한 대각선 자세를 말합니다. 심스 체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관장 그렇습니다. 관장할 때는 우리가 심스 체위 해주게 되죠. 자, 다음에 슬흉이 보실게요. 자, 무릎, 슬, 가슴, 흉. 그래서 무릎과 가슴이 닿는다라고 부르는 니체스트 포지션이라고 하고요. 자, 얘는 우리가 좀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단골 손님입니다. 자, 첫 번째, 골반 내 장기 이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 산후 운동 자세 할 때도 필요하고요. 또 세 번째, 아기가 여가예요. 그래서 자궁의 태아 위치 교정할 때도 요 자세 7개월부터 열심히 엄마가 해주실 거고요. 또 여성분들 생리통이 심할 때 월경통 완화 자세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엉덩이가 하늘을 향해 보고 있기 때문에 직장과 대장 검사할 때도 또 유용한 자세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륜이는 별이 5개, 그래서 5가지 자세 꼭 아셔야 돼요. 골반 내 장기 이완, 산후 운동, 위치 교정, 그리고 월경통 완화해 주시는 거, 그리고 검사할 때 이 5가지에서 이 자세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나머지 자세도 좀 볼게요. 자, 절석이, 쇠석이. 자, 예전에는 이 자세로 돌을 깼습니다. 그래서 돌을 깬다 아니면 돌을 분쇄한다. 그래서 절석이, 쇠석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자세로 돌 깨지 않아요. 이름만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절석이, 쇠석이 주로 이제 부인과 환자 진료할 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룡의 자세라고 부르는 이 절석이, 쇠석이고요. 자, 배횡화의 포인트. 자, 여자 인공도뇨 할 때 쓰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복부 검진할 때 무릎을 올려주셔야 배가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그래서 복부 검사할 때도 배횡화위 있습니다. 자, 다음에 뒤집는 자세, 뒤집을 복자를 써서 복위라고 하고요. 아래를 보고 있어요. 이건 복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비 환자 등 마사지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옆으로 눕는 축이 보실게요. 자, 마비 환자, 부동 환자, 식사 돕기 이런 데 사용하는 거고요. 자, 트렌델렌버그 너무 많이 들었던 자세죠. 실무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우리가 응급간호에서도 정말 많이 나왔던 단어고요. 모성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쇼크 포인트 단어. 쇼크.
쇼크가 왔을 때 중요한 장기, 뇌에다가 이제 피를 보내기 위해서 머리를 낮춰주는 자세를 하면 피가 쭈르르르륵 머리를 향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자세에 트렌들렌버그에서 취해 주실 거고요. 또 잭나이프 체위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을 댄다, 그래서 등 잭나이프, 배를 댄다, 그래서 복부 잭나이프로 나눕니다. 우리가 잭나이프는 접이식 칼 있잖아요. 접었다 폈다 하는. 그래서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잭나이프 체위라고 하고요. 자, 등을 대는 잭나이프 체위는 주로 요얘기 방광경 검사할 때, 그래서 뜬금없이 우리가 산부인과 의자가요. 여기 비뇨기과에 가끔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방광경, 내시경처럼 카메라를 방광에다가 집어넣고 하는 검사인데, 그 자세를 하려면, 그 모양을 하려면 요 잭나이프 체위 자세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좋대요. 자, 다음에 복부 잭나이프. 자, 엎드려서 요것도 똥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자, 항문 수술 아니면 척추 마취 할 때 사용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단어만 딱딱딱딱 집었어요. 시험 보실 때 요 정도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34번 보실게요. 자, 환자가 스스로 관절을 움직여 근육을 수축시켜 근육의 힘이나 형태, 크기를 유지하고 관절의 가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위축, 경축, 이제 쪼그라드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능동입니다. 자, 스스로 움직여서 운동하는 것, 능동 운동이죠. 자, 우리가 크게 운동을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배우셨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능동적 관절은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포인트죠. 능동적 관절. 그래서 내가 스스로 움직여서 관절의 움직임, 근육의 크기,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걸 능동적이라 하고요. 자, 수동적의 포인트는 뭐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환자. 누가 와서 내 팔을 들었다 놨다 해주는 거예요. 막 돌려주기도 하고 나는 가만히 있고 누가 와서 해주는 거. 그래서 주로 마비 환자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수동적 관절 범위 운동을 해서라도 위축과 경축 쪼그라드는 거를 좀 막아야 되겠죠. 자, 이거와 이제 다른 개념인 등장성과 등척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냐 남이 하냐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내가 팔을 구부리냐 피냐 안 움직이냐 움직이냐 그것만 보는 겁니다. 자, 등장성 운동의 특징, 관절을 움직여라. 팔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이런 것들은 다 등장성 움직임이에요. 자, 등척성은 관절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육을 막 키우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힘을 줬다가 폈다가 힘을 줬다가 폈다가 줬다가 폈다가 지금 저는 계속 근육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제가 움직이는 게 잘 안 느껴지시죠? 요게 바로 등척성 운동. 관절을 움직이지는 않지만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죠. 그래서 등장성은 움직임이 있는 거, 등척성은 움직임이 없는 운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등척성에 또 잘 나오는 단골 단어가 있어요. 뭐냐? 골다공증입니다. 자, 골다공증 환자들은 뼈가 똑똑똑 부러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움직이는 게 이분들에겐 또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근육을 키우는 등척성 운동이 이분들에게는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5번 보실게요. 자, 환자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 환자를 침대 위쪽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침대 양쪽에 마주 서서 한 팔을 머리 밑으로 넣어서 어깨와 등 밑을 잡고 다른 한 팔은 엉덩이와 대퇴를 지지 후에 반대편 사람과 손을 잡고 하나, 둘, 셋 하고 올리는 방법을 뭐라 하는가? 정답은 환자를 침상 머리 쪽으로 옮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환자를 침상 머리 쪽으로 옮기는 방법이라는 한글화 이제 과정으로 이름이 이렇게 길어지게 된 거고요. 자, 옮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협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자, 협조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일단 매트 쭉 제자리 만들어 주시고 베개 정리해 주시고 환자는 손을 올려서 침대 난간을 잡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 팔은 대퇴를 잡고 한 팔은 침상면을 지지한 다음에 같이 하나 둘 으쌰 하고 이제 움직여줘요. 자, 다음에 환자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 이때는 환자 무게가 있기 때문에 혼자는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두 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똑같이 매트 자리 잡고 베개 좀 치워주시는 거는 똑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침대 양편에 두 명이 서고요. 이때는 손을 어디에 놔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손을 보시면 자, 한 팔은 어깨 등에
쭉 넣어주시고요. 또 한 팔은 엉덩이 그리고 대퇴 쭉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반대편에 있는 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한 팔은 어깨 등에, 한 팔은 대퇴에 넣어주셔서 둘이 손을 마주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같이 구령에 맞춰서 하나, 둘, 셋 하고 끌어올려 주시는 것이 환자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고요. 이것은 그림으로 그려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많이. 그래서 한 팔은 어깨와 등에, 또 한 팔은 엉덩이와 대퇴 잡고 있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36번 보실게요. 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침대에 이제 걸터 앉히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정답은 우리는 앉히고자 하는 쪽에 섭니다. 뭐 뒤에 선다거나 옆에 선다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앉히고자 하는 쪽에 서서 그분을 잡고 일으켜서 앉혀주실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앉혀야 되는가? 자, 일단 첫 번째, 어디에 서야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앉히고자 하는 쪽에 쓰긴 쓰되 우리는 건강한 쪽에 설 겁니다. 자, 왼쪽이면 왼쪽 마비가 있으면 오른쪽 편에 설 거고 또 오른쪽 마비가 있으면 왼쪽 편에 건강한 쪽에 서 주실 거고요. 자, 이때 환자의 마비된 손은 여기다 좀 올려두도록 가슴 위에 올려두도록 할 거예요. 왜냐? 마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덕처덕 막 이렇게 바깥으로 막 나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가슴에 올려두실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일단 일으키기 전에 환자의 양 무릎을 굽혀 세웁니다. 그래서 이 자세, 배횡화의 자세 같은 비슷한 자세를 해줘요. 무릎을 굽혀 세워요. 그래야지 우리의 손이 이 무릎 사이로 쓱 하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환자의 양 무릎 굽혀 세운 후에 어깨와 엉덩이 그리고 대퇴를 지지하면서 마비 쪽이 위로 돌려오게 착 하고 돌려 눕힙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누워있는 환자의 상체를 일으킬 때는 우리의 어디를 잡으라라고 해야 되냐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어깨 잡으시고 일어나도록 하실 거고요. 또 환자를 일으킬 때는요. 목 밑에다가 깊숙이 집어넣으실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지지해 주실 거고요. 또 반대편은 엉덩이와 대퇴부를 지지하여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또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제자 맘이에요. 자, 출제자가 이렇게 서술형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그림형으로 나올 것이냐 이제 그건 출제자 마음이니까 우리는 또 서술형도 아셔야 됩니다. 자, 팔을 환자의 목 밑에 깊숙이 넣어서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지지해 주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또 반대쪽 손은 엉덩이 그리고 대퇴부를 지지해서 허이짜 하고 일으켜 주시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환자분이 침대에 착 하고 걸터 앉아 있게 될 겁니다. 자, 37번. 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침상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고자 한다. 자, 휠체어의 위치는 어느 쪽에 두어야 좋은가? 정답은 이렇습니다. 자, 환자의 건강한 쪽 침대 난간에 착 붙이거나 아니면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붙여놓거나 이렇게 해주실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깁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휠체어에서 침상으로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휠체어의 위치 똑같습니다. 완전히 붙이던가 30에서 45도 정도로 비스듬히 두던가 대신에 이때 잠금 장치는 꼭 잠궈 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움직일 때는 우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해 줘요. 다리가 흐물흐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무릎으로 단단하게 탁 하고 지지를 해 줘야 됩니다. 지지해 주시고 또 환자는 허리를 굽혀서 건강한 손으로 침대를 잡고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합이 참 중요합니다. 환자와 우리의 합이. 그래서 환자는 일단 최소한 저 침대 쪽으로 옮겨갈 거니까 침대면으로 손으로 좀 잡고 있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환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서 일으켜 세운 다음에 침대에 앉히도록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휠체어를 빼시고 이제 환자분들 정리해서 다시 눕혀드릴 거예요. 자, 38번. 자, 오른쪽 다리가 약한 환자가 있습니다. 자, 보행기를 사용할 때 그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습니다.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나가고 그런 다음에 건강한 다리
그러니까 약한 다리부터 먼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행기를 이용할 때 자,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먼저 가시고 그런 다음에 건강한 다리 갈 거고요. 자, 한쪽 다리만 약한 경우가 지금 38번 문제 같은 거죠. 그래서 약한 쪽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움직이실 거고요. 자, 그런데 양쪽 다리가 다 약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서부터 나가야 되지? 둘 다 약한데. 자, 그럴 때는 일단 보행기 앞으로 옮겨주시고 보행기 쪽으로 어느 발을 움직이셔도 상관없습니다. 한쪽 발을 일단 먼저 움직여 주신 다음에 천천히 나머지 발도 이용해서 그 지점까지 천천히 슬금슬금 앞으로 갈 겁니다. 자, 39번. 자, 오른쪽 편마비 환자가 지팡이로 계단을 오르고자 합니다. 자, 올바른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학원에서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실 때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자, 지마건, 지건마 여러분 꼭 다 외우셨죠? 자, 여기를 보자 할 때는 자, 오르고자 합니다. 자, 오르고자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건마. 올라갈 때는 지건마 순으로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런데 계단을 내려갈 때나 평지를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마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지건마, 평지나 내려갈 때는 지마건 순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40번. 자, 한쪽 하지가 약해서 체중 부하를 할 수 없고 다른 쪽 하지는 튼튼해서 전체 체중 유지가 가능하다. 자, 그때 사용하는 목발 이동법으로 한쪽 목발, 양쪽 목발로 한쪽 다리를 지탱하며 동시에 나간 다음 그 다음 강한 쪽 다리가 나가는 것.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다리가 하나만 약하대요. 자, 이때 사용하는 목발 사용법은 무엇이냐? 정답은 3점 보행입니다. 자, 2점 보행, 3점 보행, 그리고 4점 보행 배우셨을 건데요. 자, 포인트는 뭐냐? 자, 목발 2점 보행입니다. 자, 2점 보행은 뭐 목발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둘 다 양쪽 하지에 체중 부하가 가능한 아주 약하지 않은 그런 다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주 그냥 서포트 개념으로 쓰는 것이 목발 2점 보행이고요. 자, 3점 보행은 지금 말한 것처럼 한쪽 다리만 아파요. 한쪽 다리에만 체중 부하가 가능한 경우를 우리가 3점 보행, 그리고 목발 4점 보행은 양쪽 다리에 하지만 둘 다 약해요. 그래서 균형 잡기가 어려울 때, 그래서 2점과 4점을 좀 비교를 해보면 얘는 둘 다 괜찮고 얘는 둘 다 안 괜찮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요렇게 내밀 거예요. 자, 2점 보행 보시면 자, 동시에 오른발, 왼발 우리가 걸을 때도 우리가 항상 대각선 크로스로 움직이잖아요. 자, 만약에 제가 오른쪽 손을 내가 앞으로 내밀었다 그러면 왼쪽 발이 앞으로 나가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자, 동시에 오른쪽 목발과 왼쪽 발이 앞으로 나가고 그런 다음엔 왼쪽 목발과 오른쪽 발이 나갑니다. 자, 다음에 4점 보행 보시면 이거를 이제 끊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동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왼쪽 목발, 오른발, 오른쪽 목발, 왼발. 그래서 이거 나가고 발 나가고 이거 나가고 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천천히 가는 걸 우리가 4점 보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간호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